아, 진짜 어머니! 그냥 잠깐만 참고 계시지. 왜 그렇게 경찰한테 따지셨어요? 덕분에 보험금도 날아가고, 이게 뭐예요? 진짜! 어머니 연세면 감옥도 안 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방금 들으신 이 차가운 말, 남이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배 아파 낳아 금지옥 옆 키운 제 아들이 경찰서 문을 나서는 저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참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수만 번을 망설였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자식 농사 망친 게 무슨 자랑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또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떻게 될 것만 같아서요. 가슴이 답답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밥물만 올려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라도 뱉어내야 제가 겨우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우리 손자 녀석 학원 다녀오면 먹이려고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죠.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서 있던 건 택배기사도 이웃도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이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옆집 여편네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다 말고 힐끔거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묻는 저에게 경찰관은 아주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자 씨 되십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차 나왔습니다. 손자분께서 할머니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두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언니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내 강아지가 제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니요. 그 말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으로 챙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지난 7년은 오로지 그 아이 민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7년 전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며느리까지 맞벌이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노후를 반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손자가 남의 손에 크는 꼴은 못 본다. 내가 키워주마.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길인 줄도 모르고 저는 기쁘게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 먹일 국 끓이고 갓난아기였던 민우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아기 보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지고 손목에는 파스를 석 장씩 붙여가며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야 영자야,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자 할 때 저는 유모차 끌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민우가 미끄럼틀 타는 것만 지켜봤습니다. 제 옷 한 벌 사는 건 아까워서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안 사 입어도 우리 민우 입힐 옷, 민우 먹일 한우는 무조건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랐어요. 민우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업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아침에 아들 내외 출근할 때면 민우 이제 괜찮다, 걱정 말고 출근해라 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제 목을 껴안으며 말했죠.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공주님 만들어 줄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주름진 뺨을 만질 때면 쑤시던 뼈마디가 다 낫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보람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기를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니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산 걸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방 안의 형광등 소리마저 제 머릿속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조사관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묻더군요. 박영자 씨,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경에 피해 아동 민우 군을 베란다에 가두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 민우 학원 갔다가 간식 먹고 같이 TV 봤어요. 제가 애를 왜 가둬요? 제 목소리는 이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민우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우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천사 같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제가 구구단 못 외운다고 베란다에 가두고 문을 잠갔어요. 밖은 추운데 저는 반팔만 입고 있었어요. 제가 배고프다고 문 두드려도 할머니는 드라마만 보면서 안 열어줬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더 많이 때릴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할머니가 언제 그랬어? 너 추울까봐 매일 내복까지 챙겨 입힌 게 누군데? 조사석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경찰은 저를 냉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민우가 제출했다는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민우의 팔뚝에 빨갛게 줄이 간 자국들. 저는 단언컨대 한 번도 아이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사진 속 아이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자국들은 뭡니까? 아이는 할머니가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7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죠. 민우의 진술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제가 언제 화를 냈는지, 어떤 욕설을 했는지, 심지어 제가 민우에게 너희 엄마는 너를 버리고 일하러 간 거다라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들은 어디서 무얼 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는데 내가 죽어야 끝날까,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내 평생의 헌신이 한순간에 범죄가 되어버린 그 지옥 같은 밤을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까요? 조사를 담당하던 여경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우의 진술에서 묘한 모순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민우가 조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빠 빚 다 없어지는 거 맞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경은 민우가 사용한 단어들이 7살 아이가 쓰기엔 너무나 법률적이고 전문적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상습적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결국 심리 전문가와 동반한 재조사에서 민우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경악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아들 놈과 며느리가 머리를 맞대고 짜낸 연극이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독촉에 시달리자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보험금이었습니다. 가입해둔 가족 안심보험의 아동학대 피해 특약과 각종 정부 지자체에서 나오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노린 거였어요. 할머니를 가해자로 지목해서 신고하면 국가와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위로금과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아들놈은 자기 자식에게
매일 밤 대본을 외우게 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 때렸다고 말해야 아빠 빚도 다 갚고 우리 민우가 사고 싶어 했던 닌텐도랑 로봇 다 사줄 수 있어. 이건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야.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경찰서 가도 금방 나오니까 걱정 마. 심지어 민우 팔에 있던 그 붉은 자국들. 아들놈이 자기 자식의 팔을 직접 때려서 만든 자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며 아이에게 경찰관 아저씨 앞에서 울어야 더 빨리 끝난다라고 연기 지도까지 했답니다. 언니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지키고 어미는 알아보는 법인데 제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돈에 미친 괴물들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제 심장을 가장 깊숙이 찌른 겁니다.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아들놈이 저만치 서 있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한 제가 바보였을까요? 그놈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며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아, 진짜! 민우 녀석이 겁이 많아서 다 망쳤네. 어머니, 그냥 잠깐만 참고 계시지. 왜 그렇게 경찰한테 따지셨어요? 덕분에 보험금도 날아가고 지원금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이제 우리 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속이 시원하세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한숨을 푹 내쉬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담보 잡힌 지 오래라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저는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민우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민우야, 장난감 정리해야지 하고 웃으며 치웠을 텐데 지금은 그 장난감만 봐도 소름이 돋고 손이 떨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죄지은 사람처럼 슬그머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들놈은 거실 소파에 누워 담배만 뻑뻑 피워대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그릇을 챙강거리며 노골적으로 화풀이를 합니다. 집안에는 시체 같은 정막과 차가운 미움만 흐릅니다. 방 안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분명 내가 평생 땀 흘려 장만한 내 집인데 내가 7년을 바쳐닦고 조인 내 공간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소름 끼치게 차가울까요? 자식 연을 끊고 집을 나가자니 주머니에 든 돈 10,000원 한 장이 없고 이대로 살자니 거실에 앉아있는 저 괴물들과 한 공기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숨을 쉴 때마다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는 아들놈이 다시 누군가와 전화로 돈 문제 때문에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기분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사랑했던 그 예쁜 손자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 오늘 밤도 저는 이 어두운 방에서 눈만 뜨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날 경찰이 저를 데려갔을 때 제가 그냥 거기서 심장마비라도 와서 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식과 손자를 위해 7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아들의 원망과 손자의 거짓말뿐입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